업적 시리즈 3탄 윤석열 대통령 과학우주 데이터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애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업적 시리즈 3탄 과학우주 데이터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은 영감이 아니라 운영이다. 번쩍이는 슬로건이 아니라 발사체 위성 지상국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연구실의 성과가 기업의 설비 서비스로 내려오면 데이터가 표준과 규칙 속에서 안전하게 흘러가는 것. 이 운영의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과학은 산업이 됩니다. 2023에서 2025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종종 낭만적으로 묘사됩니다. 천재 과학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실험실의 극적인 발견,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의 장엄한 광경. 물론 이런 순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학 강국이 되려면 이런 영감의 순간들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공.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실무자들이 매일 굴리는 루틴. 이것이 진짜 과학 경쟁력입니다. 먼저 큰 프레임을 볼까요?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발사체 위성 양자 AI 바이오가 서로 얽히고 데이터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흔듭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부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우주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플랫폼으로 깔 것. 둘, R&D를 실험에서 시장으로 번역할 다리 제도를 놓을 것. 셋, 인재 윤리 안전의 기본선을 지켜 장기 신뢰를 만들 것. 첫 번째, 우주와 데이터는 이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과거에는 도로와 철도가 산업의 기반이었다면 21세기에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위성 인프라가 산업의 기반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깔아놔야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서 창업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실의 성과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와도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와 안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AI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거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악용되거나 우주 쓰레기가 궤도를 오염시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우주 데이터 업적을 칭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주 인프라의 삼각 생태계입니다. 우주 정책은 한 번의 발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만 보고 우주 개발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발사체 위성 지상국이 삼각형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발사체가 일정대로 올라가고 궤도에서 위성이 데이터를 모아보내며 지상국이 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가공해 산업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사체를 보겠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기에 정부는 발사 스케줄을 체계화했습니다. 연간 발사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발사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제 우주 발사는 국가 프로젝트에서 산업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위성을 보겠습니다. 위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통신 위성은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중계하고 관측 위성은 지구를 촬영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최근 소형 위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만 한 대형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이제는 냉장고만 한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쏘는 추세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형 위성 개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대학과 스타트업들도 위성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위성 제조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지상국을 보겠습니다. 위성이 보내는 데이터를 받는 시설입니다. 지상국이 없으면 위성은 무용지물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지상국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지상국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군사 목적으로만 쓰였던 위성 데이터를 이제는 농업, 재난관리, 물류,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 삼각 생태계를 운영 가능한 루틴으로 굳혔습니다. 상업용 소형 위성의 전기 발사 수요를 보고 관측 통신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개방하며 민간이 바로 쓸 수 있도록 API 샘플 요금제를 붙입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위성 데이터를 자기 서비스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부분을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샘플은 실제 데이터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유용할까?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요.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많이 쓰는 기업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스타트업은 적게 내면 됩니다. 우주는 행사가 아니라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발사했냐가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관점 전환이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우주 개발이 국위 선양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로켓을 쏘았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주는 돈을 버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위성 데이터를 팔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 관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위성 데이터는 어떻게 쓰일까요? 위성이 농지를 촬영하면 어느 지역의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에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정보를 보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만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칩니다.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수확량도 늘립니다. 재난관리는 어떨까요? 산불이 났을 때 위성이 실시간으로 불의 확산 방향을 추적합니다. 소방당국은 이 정보를 보고 어디에 소방차를 배치할지, 주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대피시킬지 결정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물류 분야는요? 배송회사들이 위성 데이터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 어느 경로가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송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도 절약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우주를 서비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전략기술 R&D의 결과 번역입니다. 과학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를 산업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 실험실에서 나온 성과를 제품 공정 서비스로 옮기는 과정.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입니다. 훌륭한 논문이 나와도 그것이 제품이 되지 못하고 서랍 속에서 잠듭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자와 기업의 언어가 다릅니다. 연구자는 과학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업은 상업적 가치를 봅니다. 이게 돈이 되나? 를 따집니다. 둘째,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개발이 막대합니다.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셋째, 인증과 허가의 벽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나 식품 분야는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이번 시기에는 이 막힘을 풀기 위해 콘소시엄형 R&D를 활성화했습니다. 대학 출연연 기업이 과제를 공동 설계하고 표준 인증 임상허가 같은 마지막 일마일도 예산과 일정에 포함합니다. 콘소시엄이란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은 대학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함께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대학에서는 기초 연구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찾는 거죠. 출연연에서는 그 물질을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을 준비합니다. 병원과 협력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투여해 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대학의 연구가 끝나고 나서 출연연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니까요.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논문에서 멈추지 않고 프로토타입 파일럿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입니다. 처음 만들어 본 샘플이죠. 파일럿은 소규모 생산입니다. 시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양산은 대량 생산입니다. 이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반도체 배터리 양자 첨단 소재 같은 축에 빅베팅을 걸어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을 우선 밀어줍니다. 모든 기술에 골고루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을 골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양자 컴퓨터, 첨단 소재. 왜 이 분야들일까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발전하면 모든 전자제품이 발전합니다. 배터리가 좋아지면 전기차,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첨단 소재는 항공우주, 의료기기, 건설 등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이걸 과학의 ROI 투자 대비 효과를 장기 관점에서 설계한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ROI는 Return on Investment,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입니다.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는 지표입니다. 과학 연구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터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 미국 국방부가 연구비를 대서 만든 기술입니다. 당시에는 군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입니까? 수백조 달러입니다.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군사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버, 배달의 민족, 구글 맵스 모두 GPS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 연구의 ROI는 이렇게 측정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후의 파급 효과를 봐야 합니다. 셋째, AI 데이터 인프라의 공공성입니다. AI는 모델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연산 인프라 컴퓨트, 데이터 품질, 보안 윤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연산 인프라부터 보겠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학 연구실이 이런 장비를 개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데이터 품질도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도 엉망입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형식을 표준화하고 누락된 정보를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했습니다. 보안과 윤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AI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거나 딥페이크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시기의 포인트는 개방 보호의 균형입니다.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서 혁신을 촉진하자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품질 관리 하에 개방하고 민간 데이터와 결합할 때의 식별자, 비식별화 접근 권한 관리를 제도화하면 연구자와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실험할 샌드박스를 마련합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를 연구했을 때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를 지웁니다. 대신 환자 A, 환자 B처럼 익명화합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사람만, 필요한 데이터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샌드박스는 안전한 실험 공간입니다.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존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개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실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허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중단합니다. 동시에 의료, 금융, 에너지 같은 민감 영역에서는 위험 기반 규율을 명확히 해 혁신과 안전을 같이 잡았습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AI가 의사를 도와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을 찾아낸다든지 MRI 영상에서 종양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AI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AI가 오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경우에 실수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대출 심사를 한다고 합시다. 편리하긴 하지만 만약 AI가 특정 집단을 차별한다면, 예를 들어 여성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금융 AI는 공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데이터는 흐르게 하되 책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업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혁신만 추구하면 사고가 납니다. 안전만 강조하면 발전이 멈춥니다.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균형을 잘 잡았다고 저는 칭찬합니다. 넷째, 연구자 행정 감축과 자율성 확대입니다. 현장의 과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서류와 보고입니다. 저도 연구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실험할 시간은 없고 서류 쓰느라 밤을 새운다는 겁니다. 연구비를 받으려면 두꺼운 제안서를 써야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도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가 끝나면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이니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기에는 평가 정산의 중복 항목을 줄이고 중간 평가의 형식주의를 덜어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A 기관에 한 번, B 기관에 또 한 번, C 기관에 또 한 번. 형식도 다 달라서 매번 새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입력하면 모든 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작업이 사라졌습니다. 중간 평가도 간소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월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연구가 중단됩니다. 이제는 중간 평가 횟수를 줄이고 형식도 간소화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연구자를 믿고 맡깁니다.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실험 일정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게 했고, 연구윤리 데이터 관리는 명확한 가이드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장비를 추가로 사야 하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거나 연구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몇 주, 몇 달씩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연구는 멈춥니다. 이제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감독은 뾰족하게, 운영은 유연하게. 칭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감독은 뾰족하게라는 것은 중요한 것만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연구 목표, 윤리, 안전, 예산 총액 이런 핵심 사항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운영은 유연하게라는 것은 세부 실행은 연구자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비를 사는지, 누구를 고용하는지, 어떤 순서로 실험하는지 이런 것은 연구자가 판단하게 합니다. 연구자는 가설과 실험에 시간을 쓰고 국가는 목표 지표 책임에 집중하는 분업. 과학의 속도를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연구자 만족도가 올라갔고 연구 성과도 늘어났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논문이 나오고 더 많은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다섯째, 인재 생태계 교육을 현장 루틴으로입니다. 앞선 2탄에서 경제산업안보의 인재 이야기를 했죠. 이번 편의 핵심은 과학인재가 산업과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과학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기업은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미스매치가 생길까요?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우주 트랙의 전문학과 융합 전공을 늘리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실제 기업 과제와 매칭해 졸업 채용 간극을 줄였습니다. 전문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화학과, AI 전공, 우주공학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학과에서는 처음부터 산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융합 전공도 중요합니다. 요즘 기술은 여러 분야가 섞여 있습니다. AI와 의료를 합친 의료 AI, 반도체와 물리를 합친 양자 컴퓨팅 같은 것들이죠. 한 가지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졸업작품입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에 실제 과제를 줍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과제를 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바로 채용으로 이어집니다.
박사 후 연구자 포닥에게는 프로젝트 주도권을 주고 재직자 전환 교육으로 중견 엔지니어의 업스킬을 지원합니다. 포스트닥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추가로 연구 경험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교수의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죠. 이제는 포닥에게도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자기 아이디어로 연구를 주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리더십도 키워집니다. 나중에 독립적인 연구자나 기업의 연구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전환 교육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40대, 50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AI를 배워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가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지역 거점 캠퍼스 기업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교육 실험 평가가 한 도시 안에서 돌아가게 한 점. 저는 이걸 사람이 설비와 같은 박자로 움직이도록 만든 설계라고 칭찬합니다. 지역 혁신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전에는 카이스트,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여러 기업 연구소가 있습니다. 학생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ETRI에서 인턴을 하고 기업 연구소에 취직합니다. 모두 같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 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둘째,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협력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거에는 서울에만 모든 것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협력 표준을 함께 쓰는 동맹입니다. 과학은 국경을 넘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같습니다. DNA의 구조는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준과 규범이 다르면 기술은 국경에서 멈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서 팔리려면 미국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기준이 완전히 다르면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번 시기에 대한민국은 다자양자 협력을 통해 데이터 형식 보안 기준 시험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길을 넓혔습니다. 다자 협력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ECD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표준을 논의합니다. 양자 협력은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유럽연합 같은 식으로요. 우주위성에서는 궤도 데이터 공유, AI에서는 신뢰성 설명 가능성 지표를 손발 맞춰 나갑니다. 궤도 데이터 공유는 왜 중요할까요? 우주에는 수많은 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서로 충돌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기 위성의 궤도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 위성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AI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은 무슨 뜻일까요?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대출을 거절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왜? 라고 물을 것입니다. AI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AI가 그냥이라고만 한다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산업 전략입니다. 표준이 맞으면 시장 진입 비용이 떨어지고 공급망 보궐력이 커집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운영이라는 말을 또 한 번 확인한 대목이죠. 한국 기업이 유럽에 제품을 팔 때 한국 인증을 받으면 유럽에서도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유럽 기업이 한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면 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쉬워집니다. 일곱째, 윤리안전 속도를 지키는 브레이크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위험이 따라옵니다. 우주 파편 데브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수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고장난 위성, 로켓잔의 파편들입니다. 이것들이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다닙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위성과 충돌하면 큰 피해를 입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가 충돌해서 산산조각 나면 그 조각들이 또 다른 위성들과 충돌합니다. 계속 파편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주 공간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AI의 편향과 환각 문제도 심각합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만약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있으면 AI도 편견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AI가 있다고 합시다. 과거 채용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 데이터에서 남성이 더 많이 합격했다면 AI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환각 할루시네이션은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에게 김선기가 쓴 책을 알려줘라고 물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책 제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기에는 이 위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측정 완화 감시의 틀로 운영했습니다. 위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측정은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주 쓰레기가 몇 개나 있는지, AI의 오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합니다. 완화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위성을 설계하고 AI의 편향을 줄이도록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감시는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험이 생기지 않는지, 기존 조치가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우주에서는 충돌 회피 수명 종료 처분을 루틴으로 만들고 AI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감사지표 인간 감독을 체계화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비식별화 접근 기록 목적 제한으로 다룹니다. 충돌 회피는 위성의 궤도를 조정해서 우주 쓰레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명 종료 처분은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태워버리거나 먼 궤도로 보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폐기할지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지표는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정확도, 공정성, 투명성 같은 것들을 측정합니다. 인간 감독은 AI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작동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둔 점, 저는 강하게 칭찬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위험합니다. 브레이크가 튼튼해야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과학을 산업의 언어로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걸 한 줄의 식으로 정리해보죠. 입력 인풋 과정 프로세스 출력 아웃풋. 입력에는 연구비 인재 연산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연구비는 국가가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인재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입니다. 연산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같은 컴퓨팅 자원입니다. 데이터는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입니다.
과정에는 콘소시엄 표준 규제 샌드박스 정책 일관성이 있습니다. 콘소시엄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체제입니다.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한 실험 공간입니다. 정책 일관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출력은 서비스로서의 우주 데이터, 산업으로 내려온 연구 결과, AI의 안전한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입니다. 서비스로서의 우주 데이터는 위성 정보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한 것입니다. 산업으로 내려온 연구 결과는 실험실의 발견이 제품이 된 것입니다. AI의 안전한 활용은 AI가 편견 없이 투명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은 실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표 몇 개의 단발 반짝이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루틴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 지침 실험 평가 보안에 페루프 클로즈드 루프가 정착하면 과학은 계획이 아니라 운영이 됩니다. 페루프는 순환 고리입니다. 끝이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의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침을 만듭니다. 실험을 합니다. 결과를 평가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다시 회의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운영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과도하지 않나? 전략기술은 외부 효과가 큰 공공재입니다. 빠르게 임계점에 도달해 네트워크 효과를 얻으려면 초기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임계점은 티핑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확산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썼습니다. 비쌌고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니 갑자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 유용합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많은 사람과 자원이 모이면 그 분야는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가 안전을 해치지 않나? 아니요. 기준은 엄격, 절차는 단순히 원칙입니다. 안전선은 올려잡되 불필요한 대기와 중복을 걷어낸 겁니다. 안전기준 자체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는 더 하지만 그 기준을 달성하는 과정을 효율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품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 테스트는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안전은 그대로 지키면서 속도는 빨라집니다. 데이터 개방이 사생활을 위협하지 않나? 그래서 위험 기반 접근적 근권한 기록 비식별화를 제도화했습니다. 개방과 보호를 같이 잡은 설계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관리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은 위험이 낮은 데이터는 쉽게 개방하고 위험이 높은 데이터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는 위험이 낮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위험이 높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비식별화가 필요합니다. 우주가 돈이 되나? 이제 우주는 데이터 사업입니다. 농업 재난물류 에너지 보험까지 위성 데이터가 산업을 먹여 살립니다. 발사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의 서비스화가 수익 모델입니다. 스페이스X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기업입니다. 로켓을 쏘는 것으로 돈을 멉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팝니다. 또한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를 팔고 위성 데이터를 팔고 우주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주 데이터의 서비스와 발사체 위성 지상국이 한 몸처럼 돌아가는 삼각 생태계. 둘째, 연구의 결과 번역 콘소시엄 표준 인증으로 마지막 1마일을 뚫었다. 셋째, AI 데이터의 공공성 개방과 보호의 균형 속에 샌드박스와 윤리를 굴렸다. 넷째, 연구자 행정 감축 감독은 뾰족하게, 운영은 유연하게. 다섯째, 인재 루프 교육이 현장 루틴이 되고 지역 거점이 교육 실험 평가를 한 도시에서 돌린다. 여섯째, 국제 표준 동맹 규범을 맞춰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고 보건력을 키웠다. 일곱째, 윤리안전 브레이크가 있어 속도를 낸다. 오늘의 한 줄 과학을 운영으로 만든 시기였습니다. 우주와 데이터는 국가의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SOC입니다. 이 SOC 위에서 창업이 나오고 신서비스가 나오고 산업의 체력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변화를 시스템으로 설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분명히 칭찬합니다. 과거에는 도로와 철도가 SOC였습니다. 정부가 도로를 깔아놓으면 그 위로 차가 다니고 물류가 흐르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21세기의 SOC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우주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위성을 쏘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편 업적 시리즈 4탄에서는 국방훈련 정상화 연합 실기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루틴이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시 운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부대 간 협력이 원활한가, 장비가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 전투력을 결정합니다. 화려한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훈련된 병사들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4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방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시리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은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음 편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애국TV 김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